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원 중단을 계기로 무한 소모전 자체도 러시아에게 위험합니다. 여차하면 벨라루스와 합세해서 미국의 지원이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우크라이나군은 얼마나 약해졌는가? 러시아의 공세는 성공할까?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대공세,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러시아의 공세는 성공할까? 러시아의 공세는 두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 푸틴의 선거 승리와 재집권입니다. 선거에 맞춰서 푸틴은 가시적인 승리가 필요했었죠. 마치 미국의 지원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무기, 병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사실상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동부 전선에서 진격을 시작했고 아우디 이우카를 탈환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우크라이나의 위기론이 고조되었죠. 그리고 이번 5월에는 북부 벨라루스 방향에서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향해서 공격 중입니다. 이 공격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배치한 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르키우가 함락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르키우 방면에 우크라이나군이 없었다. 사실 하르키우 쪽으로 러시아군이 병력을 집중하고 여차하면 벨라루스와 합세해서 북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 병력이 없다는 건 사실상 있는 병력을 동부 전선에 다 투입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비대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르키우 공략은 대단히 중요한 전세 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르키우의 중요성은 재작년 10월에 우크라이나군이 번개같이 러시아군을 밀어붙여서 도네츠크 방면까지 진출할 때 동부로 진격한 주축이 하르키우에서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도네츠크 방면으로 남동쪽으로 거의 45도로 내려붙이면서 진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탈환하고 이 방식대로 진격을 한다면 현재 동부전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격전의 요충지가 동시에 위험해지고 동부전선의 군대가 파블로그라드나 드니프로, 자포리자 방면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고 독일군이 키우하고 하르키우 전선에서 밀리면서 만슈타인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설정했던 최종 방어선입니다. 그때는 만슈타인이 그 유명한 기동방어로 대반격에 성공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제2의 만슈타인 라인이 생기지만 만슈타인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공세를 보면 미국의 지원 중단을 계기로 러시아가 4단계로 전략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급하게 진격하지 않고 화력전을 전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치게 한다. 그리고 병력을 소모시킨다. 이게 컸죠. 포격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노련한 고참병들이 헛되이 소모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소모전이라고 제가 여러 전쟁사 이야기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전에는 늘 인력, 즉 병력과 재정 두 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병력 소모가 더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전선의 소모전을 펴면서 러시아군은 전력, 산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공습해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군수지원과 회복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세 번째, 다방면에서 공격을 위해 각자 전선에 맞는 맞춤형 장비와 훈련을 해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아예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쪽으로 전력을 보강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중국과 북한의 협력을 얻어서 탄약, 군수 보급 시스템을 확보한다. 아직 불확실한 정보기는 하지만 소련은 인력과 기술, 장비, 원료를 지원하면서 북한의 포탄 생산 공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기적인 탄약 공장, 군수 생산지로 사용하려는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4단계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왔고 이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군은 얼마나 약해졌는가? 전쟁이 3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에 불타는 방어전쟁이라고 해도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 전선에 있다 보면 아무리 고참병이라도 희생자가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SBS 경제살롱에 출연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짜 문제는 병력 소모가 될 수 있다. 아마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타작 못지않게 병력 문제가 심각한 걸 보여줍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벨라루스를 통해서 또는 벨라루스와 합세해서 북부 쪽으로 침공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작년부터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그쪽에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두른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좌우간 그때 너무나 중요한 때였는데 미국하고 유럽이 정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약점이 동부와 북부에서 동시에 러시아가 공격할 때입니다. 하르키우를 빼앗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벨라루스군과 러시아가 함께 침공해서 북부를 침공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제가 벨라루스는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효한 것 같고 앞으로도 벨라루스는 쉽게 참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벨라루스가 참전한다면 정말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하거나 휴전이 나서 러시아의 영토가 확보되었을 때 치안 유지나 뭐랄까 말간 등등 그러한 쪽으로 협력하는 마치 무슨 유엔 평화유지군 들어오듯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러시아에 군사기지를 제공했고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하르키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공세설이 나온 게 작년부터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이 없었어요. 이것은 모든 전력을 동부 전선 방어에 투입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 정도로 급박하다는 건 우크라이나군이 체계적인 로테이션이나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우세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술적 능력, 군대의 질의 문제였는데 이게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동부 전선에서 계속 소모전이 벌어지니까 제대로 준비 없이 병력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방에서 교관 파견하고 훈련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내부 상황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군수 지원을 재개했고 유럽도 지금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군수 지품이 도착하고 또 배치돼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한 2달은 있어야 우크라이나군이 전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온다고 해도 군 자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당장 전력을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2달 후에도 우선은 방어선을 굳히고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러시아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암울해 보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도착해도 당장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지원이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유럽이 재무장에 성공하고 현실적으로 도와주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런데 러시아의 공세에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전선의 양상은 항상 양동과 집중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세계 모든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적어도 1000km 이상 되는 전선에서 균일하게 밀어붙인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힘듭니다. 옛날에 100만 대군을 동원했다. 그래도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병력과 물자로는 2000km가 넘는 전선을 균일하게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전 전선에 걸쳐 압박은 해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력과 물자를 묶어두고 분산시키고 한두 곳에 병력을 집중해서 돌파하고 2차, 3차 부대가 돌파구를 뚫고 쇄도하면서 이제 바둑에서 대마를 잡듯이 요충을 점령하고 영향을 확보한다. 이게 꼭 무슨 전격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군의 주 전술 교리도 이렇습니다. 이 넓고 긴 전선, 보급로가 2000km가 넘는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가 막 밀어붙이는 것 같긴 하는데 막상 전설 한 달 동안의 지도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빨리 진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땅이 넓으니까 한두 달 사이에 수백 킬로를 진격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의 전선 변화를 보면 크게 변화는 없어요. 하르키우가 점령되고 하르키우가 돌파구가 된다면 전체 전선의 지도를 흔들 만큼 대단한 충격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르키우 쪽 전선도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병력이 없다시피 했다는 것에 비해서는 진도가 느립니다.
영국 쪽에서는 하루키우 공세가 하루키우 대공세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군도 이쪽에 엄청난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뭐 계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찰 자산과 능력을 감안하면 비밀리에 병력을 모으기는 힘들죠. 정말 전 전선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압박으로 내려오느냐,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느냐는 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 같고, 현재로서는 기습적으로 대공세로 변화할, 그러니까 늑대 공격인 줄 알았는데 용의 공격이더라,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분산적으로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습도 사실 제공권을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공 미사일망,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대공 미사일망도 부족하긴 하지만 대공 미사일망을 흩어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저기 출격해서 미사일이나 대공 방어망을 흩어놓고 주 목표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이것도 뭐 새로운 전술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던 전술이에요. 그냥 전쟁의 기본이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흩어져서 여기저기 굉장히 산만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리석어서 그럴까? 설마. 제가 러시아군의 전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군의 구조적인 문제지 러시아 뭐 장교나 군인들이 멍청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답은 이게 가진 능력의 전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공세는 사실 러시아는 2달이라는 제한적 시간, 우크라이나군한테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2달 동안 제한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도 강해요. 하르키우 공세는 되게 파격적인 공세였지만 전술적 전략적 우위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러시아 내부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이제 체력의 바닥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이 전쟁 시작할 때부터 말했지만 러시아의 마지막 히든 카트는 초장기 소모전입니다. 그러니까 꼭 군대를 뭐 어디다 밀어붙이고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폭격, 미사일 공격, 뭐 부분적인 국경 충돌로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인 전쟁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경제 재건도 힘들고 사회 안정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러시아 본토로 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초장기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제 친러시아파가 다시 집권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의 진짜 마지막, 그러나 상당히 무서운 히든 카드죠.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러시아 내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푸틴이 뭐 아무리 지지율이 좋다고 그래도 또 지지율의 함정이 있는데, 아무튼 뭐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순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의 무기한 지원이 필수인데, 뭐 북한의 지원은 생산 공장화 되는 거니까 또 그렇다 쳐도 결국은 중국인데, 최근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이런 생각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도 이게 지금 전력을 쏟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쏟아져 나오는 힘은 적다.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중국의 후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군대와 병력을 투입한다고 보기에는 지금 공세의 속도가 느려요.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군도 뭔가 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 소모전으로 가려면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이미 중국의 지원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 뭐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 뭐 그런 것도 좀 지원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방이 빠져나간 자리, 기술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메꾸는 건데, 앞으로 이 전쟁 끝나고 세계 경제가 좀 블록화된다고 했을 때도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러시아는 중국의 1차 산업, 그러니까 에너지나 뭐 이런 걸 제공하고 중국의 공산품을 받아주는 최대 시장이 되면서 중국의 자본 투자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서방이 빠져나간 자본을 중국 자본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꺼려하는 게 자본의 지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학설에 그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본의 지배,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은행에서 나오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냐. 이게 전형적인 자본의 지배인데 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건 자본이 아니다. 그냥 사회주의의 도움이다 라고 이제 위안을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그냥 공세에 집중하면 이번 공세의 최종 결과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휘어지는 정도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성공을 거두거나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봐요. 2달, 3달 내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한다고 해도 또 당장 러시아를 이렇게 강하게 타격하기보다는 러시아를 멈추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부는 밀어내는 성과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또 4개월, 6개월, 어쩌면 1년의 어떤 장기적인 전쟁이 그렇게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전선 대치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또다시 장기전으로 가는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초조감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해요. 러시아도 무한소모전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무한소모전 자체도 러시아에게 위험합니다. 러시아도 이제 지쳐가니까 일단 휴전을 하고 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을 할양받고 남북한 휴전 상태처럼 된 뒤에 장기전을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푸틴은 어떤 형태든 내가 성공했다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니까 전선이 좀 돌파되고 말가 어떤 건수 하르키우 같은 거 점령하면 딱 좋겠죠. 이렇게 돼서 뭔가 내가 성공한 상태에서 세계 평화와 서방의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잠깐 쉰다. 뭐 요 정도로 해서 러시아 국민의 자부심과 어떤 분노, 그러니까 세계의 저 나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거 자극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본인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장기전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기지화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군사기지화되면,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 군사기지화되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겪는 군사적 위험은 이번 전쟁의 유도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데는 사실상 2,000km, 3,000km나 늘어지는 그 러시아의 넓은 영토에 의한 보급선 때문인데 우크라이나를 군수기지화하면은 진짜 뭐 남북한이 전쟁하듯이 그냥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시나리오고 유럽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건데 유럽도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할 수가 없고 푸틴의 휴전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쉬우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5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유럽도 군수공장이 제대로 가동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군사기지화하는데도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돈바스가 러시아의 게르마니아가 됩니다. 여기에 40에서 100만 명은 주둔시켜야 됩니다. 엄청난 최강 군단, 엄청난 병력이 돈바스에 주둔하게 되면서 그것이 군수기지화 된다면 그야말로 자립형 군대, 모든 것을 갖춘 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바그너 그룹 사건도 보셨잖아요. 정권의 장기적인 위협이 됩니다. 유럽도 여기에 맞춰서 군수를 증강하고 우크라이나가 EU나 나토에 가입하면 돈바스 군대의 효용성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북한도 무한 지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당장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그렇게 가까워지고 뭐 그런 러시아의 에너지와 뭐 자원에 속국화되는 거를 이건 참 사회주의식 표현으로 뭐 이렇게 불공정 거래처럼 생기면 꼭 속국화라고 그러잖아. 뭐 그렇게 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투자금도 건져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떠나간 서방 기업과 자금을 중국이 차지하고 중국 의존도가 이미 위험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즉 중국의 자본에 예속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되죠. 더욱이 경제 블록화가 되면은 중국은 자본과 생산품을 팔 수 있고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게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중동이나 무슨 아프리카 부국에 에너지를 팔 수도 없잖아. 그쪽도 되게 그쪽도 좀 잘 살고 수요가 있는 나라는 다 에너지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 팔아먹을 데가 중국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나쁜 구조잖아. 우리는 에너지 갖다 주고 저쪽에 모든 공산품과 생필품을 사온다. 우리가 생산하는 뭐
모든 것, 심지어 에너지를 가동하는 것조차도 중국 자본에 예속된다. 끔찍하죠. 사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겉으로는 우방국이지만 혈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라이벌이었던 냉전 러시아 혁명 생긴 이래로 최대 라이벌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할 거예요. 개선이란 말로도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푸틴이 바보겠어. 이 돈바스에서 뭐 이렇게 휴전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라는 구상이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게 더 큰 덫에 밀려 들어간다는 걸 본인도 알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이제 머리를 짜내서 이런 구조에서 어떤 돌파구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러시아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세계사를 다 뒤져봐도 그런 건전한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습니다. 푸틴이 몇십 년을 더 살 거냐. 그 양반 엄청나게 건강하니까 20년, 30년 집권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분할과 돈바스에서의 대치 상태, 돈바스의 군사기지화라는 이 장기 플랜은 푸틴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들은 모든 상황이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괴물과 같습니다. 있는 건 확실한데 이게 어느 게 움직일지, 뭐가 처음부터 움직일지,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 이런 것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판단점은 2달 후 전선의 결과로 러시아군이 정말 아직 힘이 남아도느냐. 이번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이 약해졌기 때문에 있는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냐. 러시아도 사실 있는 힘을 다 쓴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2달 후에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러시아가 있는 힘을 다 쓴 거냐라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 못하게 체력이 다 됐다가 아니라 지금 1, 2년 내로는 회복할 수 없는 현재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전술적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송금 보듯이 하늘의 별 보듯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지표에 대한 전망을 던져놓고 그것이 움직여가는 상황 속에서 또 정세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지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한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5년 이후의 세상, 전쟁 이후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의 진정한 패자는 푸틴과 미국이 될 겁니다. 푸틴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도 본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지금 수준이고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미국은 허당에서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건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 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의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